자, 이제 19회죠. 19회 기출 문제로 들어왔고, 자, 이제 41번서부터 차근차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요. 자,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자, 법률행위 목적 문제입니다. 목적.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면서도 또한 이제 그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능력, 그리고 목적 같은 경우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요렇게가 필요하죠. 그리고 의사 표시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 농취증 같은 경우는 등기 요건일 뿐, 요거 자체가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인 거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틀렸다. 틀렸고. 자, 2번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 아시다시피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라고 해야 되죠. 중간 생략 등기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만약에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허가구역 안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무효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허가구역 그런 말 없고 그냥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하면은 유효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요 3번 같은 경우 지금 후발적 불능. 자, 3번 선단은요, 여러분들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후발적 불능 유효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자,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기에 우리가 불법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회 질서 위반이 되려면은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가 됐거든요. 표시가 됐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없다고 하니까 요 4번 선다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민법 제108조. 자, 우리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정 허위 표시. 자, 108조 통정 허위 표시죠. 자, 통정 허위 표시가 여러분들 무효인 것은 우리민법 제108조에서 무효라고 해놨기 때문에 통정이 무효죠. 자, 이게 이제 사회질서 위반이라서 무효인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번 선다에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1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2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위 표시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진위 표시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요, 비진위 표시 일단 그 효력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비진위 표시는 그 생김새를 우리가 봤을 때, 자, 가령 이제 표의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표의자가. 자, 그래서 여기 갑을 표의자로 잡았을 때, 갑을 표의자로. 자, 갑이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입니다. 자, 갑이 표의자고 그리고 을이 상대방. 자, 여기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 있을 때 표의자 갑이 상대방 을에게 진위로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비진위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효력을 원칙은 유효라고 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이 표시한 대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다라고 하죠. 자,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비진위 표시를 몰랐고
몰랐고 무과실일 때, 선이 무과실일 때가 비진이 표시 유효입니다. 자, 반면에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 무효가 되는가?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과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이 비진이 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효력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효력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번 선답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비진이 표시의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유효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비진이 표시 규정. 자, 우리 민법 제 107조인데요. 비진이 표시는 107조. 자,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진이 표시 같은 경우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대리권 남용 같은 경우는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대리권한을 본인을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제3자나 아니면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리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대리권을 우리가 남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남용을 했다. 자,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대리권 남용 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인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7조 이 관련된 규정은 요렇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비진이 표시 효력 있죠. 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유추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선다가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사직서 제출했는데 이 사직서 제출이 자의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내가 사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의로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맞고요. 자, 4번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를 당시에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비진이 표시가 유효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알았다. 자,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악이다라는 거죠. 악이. 상대방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진이 표시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4번 선다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정허위 표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비진위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상대적 무효인 거고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다. 자, 5번입니다. 은행 대출 한도 넘은 값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다가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갑인데 형식상 을을 명의자로 내세운 걸 말하는 거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을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대출 받으면서 을이 명의 대여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이 나중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자기라도 대출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자,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부담의사. 이거 많이 나오는 판례죠. 을에게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부담의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진의로 이제 한 거죠. 계약 자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상관없이 을은 대출금 반환 채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명의를 대여해준 그 행위, 명의를 대여해서 계약을 한 행위 있죠. 그것 자체가 유효인 걸로, 그 행위 자체가 유효인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래서 42번 같은 경우는요, 정답 2번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3번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43번. 자, 43번 문제는 약관 문제네요. 약관. 자, 약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뭐 별로 크게 비중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출제 빈도가 대단히 좀 빈약한 편이라서 중점으로 정리한다라기보다 그냥 기출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 있었구나. 그 정도 잡고 넘기시면 돼요. 자,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험약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보험약관이라고 하면은, 자, 약관이라고 이제 보험약관이 가장 대표적인데, 뭐 가령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갑이 보험 가입을 해요. 가입자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약관을 작성하는 보험사가 있겠죠. 보험사가 있고, 이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 상품을 만듭니다. 보험 상품. 뭐 어떤 질병 걸렸을 때 뭐 어떻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뭐 지급해 줍니다. 보험금을 뭐 각 질병당 뭐 얼마씩 지급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 물론 현실에서는 이제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 설계사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중개를 하는 형태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설계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약관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고객 측면, 고객과 그 다음에 이 보험사 요 둘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보험사에서는 갑을 위해서만 보험 상품을 만들지는 않겠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여러 사람한테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관을 만들죠. 보험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객들이 마지막에 사인만 하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관 같은 경우는 어떤 약정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법률행위로서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요건 이제 약정일 뿐. 이거 자체가 뭐 법 규범이냐? 이게 법 규범입니까? 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죠. 법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3번 문제 이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약관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먼저 1번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불리하게. 자, 아무래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약관에다가 그냥 사인만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고객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이 있다면 자, 그거는 이제 공정을 잃은 걸로 봅니다. 공정을 잃은 걸로 봐서 효력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되겠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선단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약관 구속력 근거입니다. 약관도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은 약관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약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보험사에다가 보험금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보험 가입자가 뭐 가령 질병 생겼을 때 우리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거 자체가 그로써 법규범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그 위험을 고객한테 이전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다. 그렇죠? 자, 4번입니다.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설명되었다. 자, 이제 이 약관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쟁. 자, 어떤 분쟁이 생길 수가 있냐면요.
일단 고객과 이 보험사 측에서 약관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로 보험사 쪽에서는 우리가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자,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약관을 가입하는 고객이 있겠죠. 고객. 자, 여기 A가 고객이고요. 고객. 그리고 이 B가 보험사입니다. B가 보험사. 자, 고객과 이렇게 보험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뭔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고객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분쟁 생겼을 때, 고객은 보험사한테 이렇게 주장했죠. 나 설명 들은 적 없다. 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 설명 못 들었다고 이렇게 고객은 주장을 하겠죠. 그럼 반대로 보험사에서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당신이 보험계약 할 당시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객은 설명 들은 적이 없다 그러고 보험사는 우리는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칠 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에게 입증 책임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고객이 설명을 진정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설명 듣지 못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설명을 했다는 걸, 보험사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보험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쪽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 4번 선다처럼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 라는 요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약관의 내용을 현재 계약으로 주장하고 있는 요 보험사 측에서 증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선다도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5번입니다. 골프장 운영회사입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해서, 자,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이 내용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골프클럽 운영 회칙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사인을 받아 가지고 약정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관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 2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4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사기,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선단은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3자 사기. 자, 제3자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 자동으로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네요. 자, 가령 이제 표의자가 갑이라고 생각해보죠. 표의자 갑. 자, 그리고 상대방 을과 갑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제3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이렇게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3자 사기 강박을 통해서 갑이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갑이 취소 못하죠. 갑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상대방이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비로소 을과 체결했던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체결되었던 이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반대 해석을 해보면은, 자, 그대로 반대 해석을 해보면은 상대방이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다, 선의 무과실이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자, 요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선다부터 보겠습니다.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자, 지금 1번 선다 보시면은 둘째 줄에 과실 없이, 자,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과실이 없다는 건 무과실이라는 것이고 알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선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재 선이 무과실 상태다 요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취소할 수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자, 2번 선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입니다. 자,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니까 가령 뭐 을을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자, 을은 상대방인데 그 을의 포괄승계인이니까 을의 뭐 상속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을의 상속인. 자, 을의 상속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자는 이제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자 여기서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이라는 거는 보호받는, 자 보호받는 이랑 같은 말이죠.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이 되느냐인데 포함되지 않죠. 자, 보호받는 제3자는 취소된 계약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이제 보호받는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일 텐데, 자 상속인과 같은 이런 포괄승계인들 같은 경우는 포괄승계인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라 이제 당사자 지위를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판례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낯설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3자 기망으로 인해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다가 서명 날인을 했다. 자, 실제는 신원보증 서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 한 번 더. 신원보증 서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연대보증 서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인을 한 사람의 인식, 사인을 했던 사람의 인식 같은 경우는 신원보증 서면이었죠. 그래서 신원보증 서면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사인을 맞췄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비록 제3자 기망으로 인해서 법률행위가 일어났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를 갖고 취소할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기를 가지고 취소를 하지 말고 이 경우는 착오를 가지고 착오로 취소권 행사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 연대보증 요게 이제 키워드 단어예요. 요게 나왔을 때는 사기로 취소가 아니고 착오로 취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3번 선단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교환 계약을 하는데 시가가 나오고 있죠. 시가. 자, 이렇게 시가가 나왔을 때는 요 시가, 요거는 이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를 더 높게 고지했다고 해서 이걸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갑의 대리인 을이죠. 대리인 을 쪽에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요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당사자가 갑 그리고 병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경우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던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 을, 자, 갑의 대리인에 해당되는 을이, 자,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죠. 사기를 쳤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리인 쪽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거는 갑이 병을 직접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갑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거 없죠. 그냥 이 병은 언제든지 문제없이 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갑 상대로 이렇게 취소를 날리면 된다. 자, 라는 측면에서 자, 5번 선다 같은 경우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45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45번 문제는요. 2007년입니다.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하고 친구 을과의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했네요. 자,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고, 그리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의신탁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 이 명의신탁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 건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 건지를 보셔야 될 건데, 지금 일단 우리가 이 중간 생략형이냐 계약인가를 볼 때는 매수자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45번의 첫째 줄 잘 보시면은, 자, 갑이 매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갑이. 자, 그러니까 매수를 한 사람은 갑이죠. 자, 갑이 현재 이 부동산의 매수자. 자, 그런데 이제 이 등기를 받는 사람은 을이죠. 직접 을에게 등기를 했다는 거죠. 등기는 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 등기의 명의자죠. 명의자. 자, 이렇게 매수자하고 명의자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만약에 이 매수하는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등기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겠지만, 요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갑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림으로 자 표현을 좀 해보자면은, 자, 오른쪽에다 그려볼까요? 자, 일단 매도자는 병입니다. 자, 현재 파는 사람은 병, 그리고 병으로부터 매수를 하고자 계약을 했던 사람은 갑이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병과 갑 사이에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자, 신탁자 갑이 매수자인 거죠. 근데 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는 내가 안 받고, 등기는 직접 을한테 요렇게 등기를 넘기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기는 을이 받는다. 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 이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 일단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수한 자 갑이 여기에서의 신탁자고요. 을은 수탁자가 등기 받았고요. 그리고 매수자 갑이 신탁자입니다. 신탁자. 자, 이렇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인데, 여기서 일단 명의신탁 약정 같은 경우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그리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매도인도 가담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등기도 무효인 걸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가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소유자가 병되는 거죠. 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지만 물권이 변동되지 않은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병이다.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해야 할 사람은 병이고, 자, 신탁자 갑 같은 경우는 요 경우에 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죠. 말소 청구 직접 할 수 없고요. 자,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려면 갑은 이 매도인 병을 대위해가지고, 그죠?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요런 식으로 말소 청구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주로 물어봅니다. 중간 생략형에서요. 자, 그러면 지문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병이 갑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병과 갑 사이에 체결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기 때문에, 매매가 유효기 때문에 등기 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로 봐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병이 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죠. 현재 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상태입니다.
자, 3번 대내적으로는 갑,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틀렸고요.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물권이 변동되지 않아서 병이 소유자다. 자, 4번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매매 계약 무효 틀렸고요. 자,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 못하죠. 명의신탁 해지를 하려면 여러분들, 자, 현재 요 5번 선다에서 말하듯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이 유효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이런 식의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가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요 2번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46번부터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